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제 면피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 걸 누가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건희도 지금 3번인가 출석 요구 불응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과적 수술을 해서 정말 회복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강제로 구속하는 일은 잘 없죠. 이제 상처가 아물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만 정신과적인 그 병명으로 입원했을 때 그게 전문의의 정신분열증 진단이 있으면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사실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출석이나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입원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아서 이거를 뭐 고려해서 퇴원할 때까지 무조건 불구속이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우울해요. 아니 12월 3일 비상기업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했어요. 사실은 아니, 우울증 때문에 입원을 하자면 저도 5천만 명이 입원해야 저도 돼요. 그때부터 우울했는데 김건희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은 대로 더 우울해요. 김유정 의원님 우울하지 않아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하고 우리 다 불면증이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잠 좀 잘만 하니까 또 입원했다고 하니까 더 열받는데 입원해 있어도 본인 신발 사이즈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샤넬 백하고 웃돈 얹어서 바꿔치기 한 신발 사이즈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입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나 싶으니까 더 화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품격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당까지 왔으면. 뭐 더더군다나 윤석열 측근에게 그 했다는 말이 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많이 아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을 두고 뭐 오해다, 원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댔다라고 하는데 그거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산병원의 특혜 입원 의혹이라고들 이제 명명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장면 보고 유쾌할 국민들 없을 겁니다. 지금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입원하면 나가라 그래요. 병실이 부족하거나 2주 아닌가요? 뭐 2주도 거의 뭐 그런 식의 기준을 잡아놓고 빨리빨리 지금 병실을 빼고 있는 와중에 아무리 VIP실이라고 하더라도 외래 진료, 그것도 우울증 치료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요일에 외래 보고 월요일에 입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어떤 국민이 믿습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단명과 같이 극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제일 염려되는 상황이 이른바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병원보다 서울구치소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거기는 뭐 끈을 안 줘요. 예. 벨트도 못하게 해요. 예. 그 바지도 다 고무줄 바지예요. 우리가 사람 살려야죠 그러면. 예. 훨씬 안전해요. 좋은 방법을 발견했네요. 저희. 예. 아니 그리고 어제 이병철 변호사가 그랬던가? 거기 가면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때 잠도 자야 되고 이러니까. 예. 그렇죠. 일도 여러 하고, 가지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약도 끊고. 예. 별보라님이 비행기 못 타서 우울, 명품 못 사게 돼서 우울, 성형 못 받아서 우울 등등.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하여튼지.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뭐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수사 회피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검찰 두 군데에서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스스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김건희 라인이 몰랐을까? 저는 검찰 내부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시로 이런 정보들이 김건희 라인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미리 알았으니까 변호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들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땐 병원에 들어가자. 병원에 들어가서 2주간 시간을 벌고
내부에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빼박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김건희 씨가 아무리 병원에서 숨어 있으려고 하더라도 갈 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지금 특검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여러 가지 다 털어낼 텐데 문제는 이번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4년 만에 뭐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 저절로 나왔겠습니까? 애들이 안 찾아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검찰 수사 특검이 할 수 있죠? 그거야 뭐 물론 그 관련 사건으로 해서 예. 특검의 수사 범위가 그 명시되어 있는 16개 사안인가요? 그거를 수사하다가 발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김영남 의원님이 만약에 그게 특검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정당인이라서 특검 자격이 안 되겠지만. 예. 근데 검찰을 상대로 이제 수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 너 왜 이거 그때 저기 안 했어? 그랬어. 내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이것을 안 찾았다, 찾고도 숨겼다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수사 라인이 있잖아요. 밑에 검찰 수사관도 있고 수사 검사 위에 이제 결제 라인, 부장, 차장, 검사장이 다 관여된 사건이니까 주로 그런 경우에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관이 이런 증거가 있어서 이게 기록에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 그건 빼. 뭐 지금 만약에 이번에 발견했다라는 녹취 파일이 4년 전에도 입수가 됐었는데 법원에 증거로 제출 안 되고 어딘가 묵혀 있었다면 그건 뺀 거잖아요. 빼는 과정에서 야 이건 빼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이런 증거가 있어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안 돼. 무조건 이거는 무혐의해야 돼.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한 사람의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 거죠. 내지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증거를 못 번쩍했다든지 하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은 있어요. 아니요, 이 김건희 특검 16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각 사건에 대한 조사 수사 방해라고 예.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 2021년도 7월달 검찰 압수물품 목록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매매 보조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압수 물품 목록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미래에셋 대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목록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 내용을 이미 검찰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뭉갰으면 수사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거 같은 경우도 김주현 불러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때 어제 SBS 단독 보도를 보면 그 녹취 파일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당시 기존 수사팀이 녹취 파일 중에 김건희 것만 빼고 다 받았답니다.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받은 자료에는 김건희 육성 녹음 파일이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인물들의 녹취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셋 대우 쪽에서 받은 녹취 파일에는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기록을 포함해서 녹취 파일을 받을 때 김건희 육성만 빼고 받은 거예요. 다른 직원들의 녹취는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녹음 파일을 제외한 것처럼 초기보다는 나왔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나오잖아요. 김건희 목소리만 빼고 받았다는 겁니다.
뭐 AI예요? 그만 빼고 하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그 가능성은 검찰에서 요거 내놔 할 때 그 명단에서 이름을 뺀 거. 김건희의 이름을 뺐거나 아니면 이 관련자 소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그 이걸 내놔라고 했는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김건희 거만 빼고 나머지를 줬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의 가능성인데 미래에셋에서 왜 뺄 이유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인지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진작 우리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줄 걸. 특검법에 이 새 특검에 한해서는 진실의 방을 설치할 때 CCTV 없는 진실의 방에 진실의 방을 설치하고 특검보로는 반드시 마동석을 임명한다. 쉽게 해결이 될 건데. 이번에 이제 추경 규모가 아주 큰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약속을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번에는 좀 그동안에 코로나 때 또 이렇게 계엄 이후에 너무 어려워서 빚을 갚지도 못하는 영세업자들 탕감도 좀 해주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박영식 앵커님. 네. 이번에 또 지역화폐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던데 네.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경안이 이제 총 규모가 30조 5천억 원인데 여기에 이제 소비 쿠폰이 13조 2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식은 일단 보편과 선별을 이제 섞어가지고 지원을 절충하는 안으로 일단 가는데요. 상위 10%가 1인당 15만 원이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1인당 최대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1, 2차로 이걸 이제 나눠서 지급한다라고 하고요. 지역화폐도 발행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이건 이제 6천억 원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표가 결국에는 지급 금액과 이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 정어리원 분들도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반 국민이 1차 지급 이제 15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30만 원, 기초수급자가 40만 원인데 2차 추가 지급에 가서는 이제 각각 10만 원씩 해당이 됩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정어리원 분께서는 이제 1차 선지급으로만 15만 원까지만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잡으면 이게 이제 208만 원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보편 지급을 하고 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어려운 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의 개념으로 양쪽을 섞어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합친 절충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방안이 나왔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소득 계층별로 주는데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25만 원씩 받으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이게 경제 살리기 진작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는 거덜난다. 재정을 걱정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 의견을 좀 들어보지요. 어떻습니까? 김주정 의원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도움이 되죠. 지금 일단 자영업자 폐업이 재작년에만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 연체하는 거 그것도 뭐 11점 몇 %가 넘어섰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지역 화폐를 통해서 뭐 수개월 내로 이 유통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로 다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바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돈을 좀 쓰고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조금 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온기가 돌게 해야 이게 그래요. 예, 뭔가 좀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이
실제로 이 경기 변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에서도 뭐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역 화폐든 아니면 무슨 뭐 체크카드든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예. 아닙니까? 김종욱 네. 원장님 혹시 펌프 써보셨어요? 예. 그 물 부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물 부고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오고 아시네요. 마중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시 앵커님은 펌프 모르죠? 네, 죄송합니다. 수도꼭지 세대죠? 그렇습니다. 예. 한일 자동 펌프 이렇게 광고 옛날에 네. 아, 그건 자동 펌프고. 아, 이거는 이거는 미안합니다. 진짜 완전 수동 펌프고 예. 펌프가 옛날에 펌프라고 그래서 펌프. 그러니까 네. 지금은 수도꼭지 틀면 그냥 물 착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물을 이제 이렇게 기르다가 예. 우물 깃다가 거기서 이제 좀 나온 게 이제 펌프인데 예. 옛날에 집집마다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아, 네네. 마당에. 전원일기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맞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이렇게 예, 세수하시면 이렇게. 물 막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물을 퍼내지 않으면 예. 말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예, 예. 그럴 때 옆에 이렇게 그 고무통 같은데 물을 받아놓고 예. 그걸 한 바가지 떠서 아,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해야 아. 물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물이 마중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건데 마중물 하면은 이제 어른들은 알지만 그죠. 젊은 사람들 마중물이 무슨 말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라비틀어졌냐면 코로나 3년을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또 말라비틀어졌어요. 가장 타격은요. 내란 6개월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요. 내란 6개월 동안 뭐 이런 세상이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거의 6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바싹바싹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바싹바싹 말라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의 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마중물을 부었을 때 그 땅에서 느끼는 감도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소위 그 자기 집에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걸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돈이 돌고 돌겠죠. 우리가 저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뭐 승수효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돈이 돌고 도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온기를 느끼게 되고 경제 흐름이 좀 올라오게 되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여기에 결합돼서 주식시장과 결합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과정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인 쿠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채무 조정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매우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가 채무를 거의 예를 들면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금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다 또 일자리 중에 하나인 건설경기 같은 경우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이 가기 때문에 한 초반 한 6개월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가 땅에다가 진짜 그야말로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동안 정부는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투사해야겠죠. 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매우 일대 전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가 국가 재정 거덜난다. 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확장 재정보다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재정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선 문재인 정부하고 임기가 겹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순수하게 집권을 했던 2023년, 2024년 어땠느냐? 그때 딱 2년 만에 세수 결손이 88조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입을 예상을 하잖아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짠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세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안을 짰는데 2023년도에 거의 60조 가까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4년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두 해 합치면 거의 90조 가까운 돈의 세수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다 국채 발행입니다. 그 세출을 세입에 맞춰서 잡아놨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세수가 준 거잖아요. 뭐 부가가치세도 줄고 법인세도 줄고 이러면서 세수 결손이 나면 결국에 그거는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은 뭐예요? 결국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걱정하는 국가 채무의 증가예요. 2022년, 24년 딱 두 해 만에 90조 가까운 그 펑크가 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규모가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얘기하면 당신들이 집권했던 직전에 어떻게 해놨냐 그 얘기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확실하게 떨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도 추경 30조 이렇게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포퓰리즘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후한무치한 그런 태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100조 우리가 공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것도 포퓰리즘이다 얘기하더니 나중에 금방 따라서 또 AI 100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그렇게 막 던져놨던 것인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국민의힘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뭐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그러니까요.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사를 약만 먹이면 될 거를 주사를 놔야 되냐 이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논평 낸 걸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당선 사례금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포퓰리즘이고 정치 추경이고 뭐 이런 식의 비판인데 3년 반 동안 그럼 국민의힘은 뭘 했기에 대선을 내준 거겠습니까? 총선은 왜 내준 겁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다 고스란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논평을 밖에 못 낸다라는 건 국민의힘의 수준이 딱 그 지경이다. 아니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정책하고 금리정책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고요. 경기가 부양됐어. 유동성이 너무 강화됐어. 다른 곳으로 빠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잡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인 거지. 야 돈을 왜 써라고 얘기하면 정부 보고 하나의 수단을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데올로기로 몰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적자 재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국가 부채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인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냐.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부양이 안 되고 경기가 부양되지 않으면 세수가 펑크날 수밖에 없고 세수가 펑크나게 되면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재정을 써야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시장이 지금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야 이렇게 돈 풀면 재정의 부담이 많이 된다. 국가 채무 늘어난다. 경제 파탄 난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코스피가 오늘 3,000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그 반응이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서 이거 돈 풀어서 이거 물가 오르면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럴라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임명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크게 지장 없다. 올해도 지장 없고 내년에도 올라봐야 0.1% 오를까 말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판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 억지 주장들이. 본인들이 내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사과는 못할 망정 껌껌이 시비 거는 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반증인 거죠. 저는 이런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뭐 사사건건 딴지를 거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약간 저는 정말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전체가 이 정책에 반대하신다면은 100명이 넘는 의원분들이 그냥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여 받더라도 그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냥 받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 시장의 반응을 얘기하셨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런 것으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YS 리님 드디어 코스피 3007포인트 소방차 불러야 될 듯요. 그러셨는데 이거 올리신 뒤로도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3008.59예요. 오. 이게 계속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장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멀씨님. 김유정 의원님 빨강 자켓 어디서 샀나요? 너무 이쁘네요. 알려주세요. 스튜디오 모님. 박영식 천재인데 아니 받지 마십시오. 아니 받지 마세요. 아 그거 왜 받습니까? 받아서 저를 주세요. 이은주님 1번 찍었다고 커밍아웃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이 찍들은 필요 없다면서요. 일찍 인전 필요합니다. 에이 이러지는 마세요. 예, 그 야당은 그거는 이번에는 좀 뭐 기대할 것도 없지만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할까? 이걸 좀 생각하고 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더 미움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본인들이 선별 지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25만 원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하게 절충점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본인들도 수용하는 태도라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이런 식으로 딴지 걸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일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옛날에 이제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하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읽는데 여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딱 했는데 그다음 원고가 없는 거야. 안 챙겨와 버렸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송 사고죠? 뭐 사고인데 방송 사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그 지역에서 뉴스를 할 때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뉴스 시간을 받아서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끝날 때 이렇게 같이 봤는데 옛날에는 아침 뉴스를 할 때 잠깐 잘랐다가 다시 서울로 올려 보내는 식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 뉴스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 5분 정도 지역 뉴스를 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려서 또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잘 못 맞추면 방송을 하다가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PD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자르라는 거예요. 급히. 좀 더 길게 하면 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날씨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원고가 이렇게 됐는데 내일 날씨, 오늘 날씨는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내일 전한다고. 야, 그 짤로 만들면 재밌겠는데. 방송사고 재미있는 게 많죠. 백운기 방송사고도 유명한 거 있죠. 뭐 의자 넘어진 거 사건 25시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백운기 사건 25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의자 넘어지는 거 나오는데 예, 그거 항상 연말에 방송사고 베스트 10에 꼭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의자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의자에 앉으다가 이렇게 출연하던 경찰관이 자연스럽게 앉는다고 하다가 의자 끝에 앉아서 넘어졌죠. 그 뒤로 방송국 의자가 바퀴가 없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바퀴가 이렇게 두르륵 밀려가지고 그렇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 뒤로는 바퀴 없는 거. 요즘에는 또 바퀴도 고정이 되는 게 나와가지고 예. 여긴 바퀴네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죠? 아, 여긴 바퀴라고.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예. 왔어요. 참, 이 정치 1번지 하면서 이렇게 웃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낯서네요. 맨날 분통만 터뜨리고 눈 부라리고 욕하고 그러다가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저 방송에서 욕한다고 되게 뭐라 그랬어요. 사실 원래 그렇게 나도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김유정 의원님은 천성적으로 이 욕 듣는 것에 매우 힘들어해. 네. 아, 저는 이 방송하고 나갈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그랬죠. 화를 내고 막 화가 나는 예.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머리가 자괴감이 들 예, 때가 너무 있어요. 머리가 아픈 네. 거예요, 앞이 진짜로. 안 보이니까 네. 답이 없고 이런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진짜 다 같이 힘들었죠.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옛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아, 그렇죠.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됐는데 1943년부터 45년 사이 그 2년 기간에 창씨 개명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 36년이라고 하잖아요. 30년 넘어가고 35년 넘어가니까 이제 희망이 사라진 거지. 아, 독립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변절자가 제일 많아지고 창씨 개명하고 완전히 그냥 절망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민주화도 마찬가지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과 또 이미 그때 변절해가지고 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변절했던 자들이 또 잘 살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정진석은 경찰이 지금 조사 안 해요? 조만간 하겠죠. 수사 대상이니까 뭐. 예. 하겠죠. 아니 내란도 내란이지만 그 대통령실 개판 쳐놓고 간 거 그거 고발되지 않았나요? 복귀 목령 내려버리고 막 다 물건 빼.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아니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국회 부의장을 했던 자가 대통령한테 국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무수석 시켜놓고 뭐 잘할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비서실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요. 군 통수권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안보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인사들이 군 통수권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거의 무덤처럼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건 안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도 제가 볼 때는 고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건들은 진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엄정한 안에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필기도구 하나 뭐 저기도 없이 프린터도 없이 다 지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앞건이 그거잖아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임기 시작할 때도 청와대가 텅텅 비었었다. 아니 그때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으니까 청와대가 비었지. 그러네. 그걸 갖고 막 니들도 그랬잖아. 뭐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잠도 못 자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빨리 나가라 그러고. 자, 끝으로 짧게 그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제 다음 주 화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것은 별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계속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금 6억 원을 집에 쟁여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현금 6억 원을 집에 쟁여놨다 이제 쌓아놨다는 얘긴데 그랬나요? 그거 자기 아들이 쟁여놓은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참 주진우 의원은 김영남 의원님 알아요? 검찰 시절에? 아니 같은 청에 근무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진우 아버지도 뭐 검사였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검사였고 본인이 검사하고 그러는데 70억씩 재산이 가능한가요? 아니 뭐 증여나 상속을 받지 않으면 그러기는 어렵죠. 근데 그 배우자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급 모아 갖고 아무리 뭐 재테크를 하더라도 일단 그리고 그 검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 주식 투자는 못 하기 때문에 월급 모아서 그 재산을 형성하기는 어렵죠. 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이제 적절하게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는지는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공격수도 잘못 뽑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잘못 재산 뽑은 문제를 건드리면서 그런 재산가한테 그걸 맡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고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많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가 24일, 25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이 번 돈, 세비는 다 그 돈을 갚는 데 썼고 정치자금법 문제 관련해서 계속 그 돈을 안 내게 되면 중과가 되니까 계속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니 갚을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문제가 그 관련돼 있는 거고 또 그 부인이 또 가게를 한다고 얘기하고 본인 기타 소속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빚을 갚는 과정에서 빚을 대부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과정에 남은 게 한 2억 정도밖에 재산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70억 자산가 자기 아들한테 7억 지금 24살인가 3살짜리 아들한테 7억까지 준 사람이 나와서 야,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올바른 얘기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김민석 지명자 스스로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재산 형성 과정, 이게 재산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억을 갖다 형성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빚을 갚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24일날 25일날 설명하면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한테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증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검증을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망신 주기식의 검증이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근데 재산 형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전처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라는 방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경우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 한낱 이제 의혹을 부풀리는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보고 또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재산 형성 과정이 그 주진우 의원 본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설명을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너는 잘났냐라는 식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 뭔가 좀 세밀하지 못했고 공격의 날이 무딜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JTBC 그 5대0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기존에 받고 있었던 뭐 재산 형성 의혹이라든지 뭐 가령 중국 칭화대인가요? 거기에 예. 석사 그 의혹도 소상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좀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또한 의혹 제기를 했으면 좋겠고 인청을 그 좀 추가적인 질의를 좀 다듬어 와서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만 유독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의원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차피 이거 해봐야 김민석 초대 총리는 우리가 인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한덕수 후보자 민주당에서 아무리 반발했어도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통과시켜줬는데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이거 역풍 맞는다라는 식의 반응이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만 지금 반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뭐 총리 청문회 이틀 갖고 안 된다, 사흘 해야 된다라고 막 초장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흘 못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죠. 네, 너무 싫을 거예요. 그 말 나왔을 때. 칭화대 얘기 나왔는데 어제 이제 JTBC 저희 5대0 라이브 예. 김용남 의원 끝나고 단도직입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록 다 이제 가져와서 본인 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생각이 났어요. 2008년, 9년이면 제가 대변인 할 때예요. 그때 최고위원 할 때거든요. 같이 맨날 회의했어요. 최고위를. 그리고 나서 칭화대 얘기를 제가 듣고 아니 너무 고생하신다.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출입국 기록 그걸 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다녔군요. 네, 그때예요. 그냥 그것도 다 소명이 됐는데 이제 그거 본인이 짜깁겠네 원본 내놔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다, 그거 다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출판기념회 2번. 또 본인 결혼식 한 거, 또 빙부상의 조의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놓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5억, 6억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거 다 매번 다 그 빚 갚는 데 쓰고 추징금 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 30년 넘게 한 후보자가 재산 2억 신고했으면 얘기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 쓴다. 애들 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럼 지갑 바꾸자. 성장 바꿔치기.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참 이번 주는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1박 3일도 아니고 1박 4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새벽 1시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참, 우리도 열심히 삽시다. 대통령 열심히. 아니 그런다고 1박 4일을 살면 안 되고 죽습니다. 반성 좀 합시다. 아이고 참 체력도 대단하셔.